네, 룩 아워티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달러 얘기부터 해주신다고요? 이게 달러 얘기인지 우리 얘기인지 그러니까 미국이 치솟는 인플레도 이제 강달러 덕분에 구매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제 우리가 그 김한진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흥국들의 어떤 부실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사람들 좀 얄밉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전달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좀 약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적자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무역 수지의 적자의 원인도 결국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달러가 강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 1,000원에 사다가 1,300원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네. 달러가 강하니까 외국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거꾸로죠. 예, 그러니까 네. 미국 국민들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달러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해오는 물가가 낮아서 구매력이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싸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분석을 한 자료에도 미국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전 세계 다른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보다 크진 않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피해를 끼치고 미국어 사람들이 얻는 혜택이 그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달러가 지금 강한 게 그렇게 좋진 않다.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마이너스라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근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나만 플러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국제결제은행 그 BIS에서 그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이전 최고치인 2002년 수준을 이미 7월 중에 뛰어넘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교역 상대국 대비 달러 가치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네네. 그냥 뭐 환율의 직접적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그 물가와 연동해서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이 얼마에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실효 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지금 달러가 치솟으면서 지금 실제 구매력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네. 예전에 달러가 되게 비싸졌던 때가 이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워낙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워낙 금리를 세게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경제 체력을 보더라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금리를 세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지금 이렇게 모든 전 세계 모든 자산이 좀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로에 대해서는 20년 만에 1달러 가치가 1유로보다 높은 수준 이른바 페리티라고 하는 게 20년 네네. 만입니다. 1대1이 넘어가는 수준. 예, 뭐 네. 이거 숫자가 거의 뭐 역사 다 새로 쓰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는 1985년 이후고 일본에 대해서는 1998년 이후 최고치인데 여기에 더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기미도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당분간.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은행 모두 연준에 비해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들 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잘못 올렸다가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분석한 내용에 보면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높은 수입 물가, 팍팍한 유동성이라는 이중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달러 강세로 얻는 이익은 다른 나라가 받는 손실보다 적을 것이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게 스탠다드 차타드의 분석입니다. 뭐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달러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못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도 중요한데 네. 언제까지 이럴 언제까지 갈 거냐도 거냐.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어디까지는 좀 뭐 예상하는 게 별 의미도 없는 데다가 네. 언제까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하고 네네네. 지금처럼 달러가 강하고 세계 모든 통화가 약할 때를 좀 다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코노미스트들이 네네네. 조금 더 탄탄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그래도 몇몇 전문가분들은 어쨌든 이제 이번 금리 인상 끝나고 다음에 이제 0.25 정도로 내려오면 뭐 달러도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 예. 과연 그럴지는
또 금리 인상도 그분들이 예상한 대로 갈지는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까지는 좀 세게 올릴 것 같고 그죠? 예. 대체로 이제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올해 중에 대충 마무리되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했던 건데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손해 보세요. 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금리라는 금융적인 숫자만의 문제로 보실 문제는 아닌 게 실제로 유럽이 안 좋은 건 안 좋잖아요. 그 전쟁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네. 지금 뭐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금리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해지면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일본을 왜 금리를 안 올리냐, 니네 뭐 빚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 일본은. 일본은. 예, 그러면 자기들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해외 자산 팔아들어서 다시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종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김한진 박사님도 그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 또 다른 기축통화인 엔화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 다 같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누구 하나 좀 망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되는데 네. 미국은 지금 조금 이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요즘 뭐 킹달러란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달러 이야기 먼저 첫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그 정프로님 그 정우성 씨하고 사진 찍은 거를 오징어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왜 또 그게 아니, 잊혀질 무렵에 댓글에 확 올라오길래. 그러니까 제가 오징어가 됐어요 한마디로.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나. 정우성 씨 이제 나이도 이제 50대 들어서셨고 그렇다면 충분히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 이쪽 스튜디오로 모시면은 제가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오징어가 돼 보겠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충격이 좀 많이 큽니다. 예. 근데 오쇼 게임 얘기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댓글에 확 채팅들이 올라오길래 네. 소통하는 느낌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3프로 TV에서는 또 제가 뭐 넘버 원, 투를 다투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2라고 하시면 원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3프로 TV에 그 김영렬 센터장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아주 또 강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사실 웃으면서 전달드릴 뉴스는 아닌데 네. 그 흰남노로 인한 사망자가 총 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네. 이제 밤샘 구조 끝에 한 명을 추가로 구조를 했는데 7명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한 분 발견되신 분이 그러니까 구출되신 분이 어떻게 계셨나 봤더니 주차장 위에 보면은 거기 배기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배관들 뭐 붙잡고 계셨다고. 예, 그 위에서 계셔가지고 좀 구조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포항이 한 시간당 110mm까지 좀 쏟아져 내렸을 때 이때 뭐 차량을 좀 빼달라, 네. 차량을 빼라 위험하다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내려가셨던 분들이 단체로 좀 그쪽에 고립이 되셨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 경주에 1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어제 생각보다 그렇게 좀 피해는 좀 없어서 네. 이게 태풍의 피해가 생각보다는 좀 크지 않네. 저희 방송 끝나고 나니까 해가 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포항 지역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그 포스코의 화재가 났냐 안 갔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뉴스 긴급으로 좀 전해드렸었죠 저희가. 근데 네. 그 화재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그 침수 피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포항제철소에 고로가 4개가 있거든요. 고로가 4개. 고로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좀 작동을 안 하고 있었고 3개 중에 이제 2개는 휴풍이라 그래서 이제 고로는 사실 식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쇳물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이 제철소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다 절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고로는 영원히 뜨거워야 한다. 한 번씩은 뭐 다시 대피인데 한참 걸린다면서요? 몇 달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풍이라 그래서 잠시 쉴 때는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쫙 밀어 넣어서 이제 고로의 온도를 좀 보존을 하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다 보니까 2개 고로에 대해서 휴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침수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 고로에도 휴풍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원래 휴풍을 끝내고 바로 저기 뭐더라?
그 휴풍 끝나면 바로 또 작동을 하려 그랬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휴풍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바람으로 고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길어야 한 5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휴풍이 좀 길어져서 일주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고로가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고로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피해를 한 500억 정도 피해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루 500억?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추산한 개념은 아니고 이게 그 연간 매출액을 일수로 나눠본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한 500억 정도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 그러고, 이 부분이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침수로 인한 피해 때문에 후적 또 뒤이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에 뭐 ESG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 경영자들, CEO들의 입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휴풍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방향이기도 하죠.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 것도 뭐 맞기도 하죠. 그래서 다만 5일을 넘기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전에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다시 고로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항제철소가 그래서 이제 어제 화재도 있긴 있었고, 그러니까 잠시 이제 쉬면서 화재를 좀 약간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도 있긴 있었다. 이제 어제 사고는 이제 그렇게 정리는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눈에 보였던 불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생가스라고 해서 그 가스 쓰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 고로 안 돌리면은 이제 가스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정전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나오는 건 태워야 되기 때문에 태우는 것이 화재로 좀 보였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화재가 아니더라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풍을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다. 다만 5일을 넘겨서 치명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플러스 세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저희 그 정프로님이 직접 오다를 주신 오다는 무슨 우리 사회의 가장 부탁. 경제의 가장 큰 문제, 무역수지 적자 관련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 무역수지 적자라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고 어제 한국은행에서 무역수지 적자 원인까지는 우리가 대충 알죠. 이거에 지속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의 지속 가능성. 계속 될 거냐?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성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무역 수지 적자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앞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떤 거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도체 조금 꺾인 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좀 꺾였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한국은행이 2011년도 무역 수지 적자 났을 때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2011년. 그러니까 2011년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유가가 뭐 150불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그랬었어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에 셰일오일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그때야말로 유가 200불 간다는 전망이 그렇게 남의 얘기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200불 전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진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 현재는 그러니까 유가가 더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적자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 무역수지는 상당히 아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적자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더 심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킹 반도체가 이렇게 든든하게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반도체 무역 흑자가 연평균 195억 달러. 그 당시 흑자를 받고, 저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꼬이네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또 내 책임이네 또. 그 당시에는 반도체 무역 흑자가 195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629억 달러예요. 그럼 훨씬 크네 지금. 훨씬 커요. 반도체가 훨씬 큰 상황인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는 반도체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무선통신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선박들이 같이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혼자 버티는 게 아니고. 그 휴대폰도 잘 팔았고, 예.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패널, TV 이런 것도 잘 팔았고. 예. 그리고 네. 보시면은 에너지 광물이 2011년에서 13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좀 더 높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광물 분야에서는 더 심각하겠지만 반도체도 그만큼 많이 커졌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보니까 무선 통신,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이런 나머지 분야가 2011년도 타이밍에는 쫙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반도체 혼자 외롭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냐? 우리가 무선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왜 안 된다고? 중국 보세요? 아니 중국?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역시 그만. 우리 이거 짠 거 아니잖아요. 네, 중국이죠. 네, 짠 거 아닌데 네.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니까 네. 이게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4개월 연속되고 있고 네. 지금 2011년도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는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단순하게 강달러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거라 그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더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를 버텨주던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무역 충돌을 일으키면서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냐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다 공장을 만들게 되면 네. 무역 수지에 안 잡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네네네. 구미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수출로 잡혔는데 지금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 그럼 안 잡혀요? 그럼 베트남 수출에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베트남에서 합니다.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있다. 실제로 베트남 수출의 한 20% 이상이 삼성전자 때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출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무역 수지 효과에서는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도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 체력을 측정을 할 때 이전에는 무역 수지만 가지고 좀 봤었다 그러면 이 경상수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학개미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안 좋아지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돈이 나간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달러도 좀 우리가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니까 강달러가 좀 더 될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변동성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국이 잘 되면은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거기 미국에 자산이 있으니까. 네네. 국민연금도 가서 많이 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좀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적인 측면만 한국은행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 권순우 팀장님 짚어주셨군요. 한국은행은 시야가 좁아요. 너무 나갔습니까? 많이. 우리 한국은행 불러서 제가 또 오징어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한국은행은 뭐 저희 광고 줄 일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무역 수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긴 했으나 그 뭐 꼭 그렇게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들도 좀 있다는 거죠. 나쁘게 볼 상황은 맞는데 네.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은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요즘에 워낙 환율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금융 하시는 분들하고 종종 통화를 하는데 네.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그때 그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투자 관련해서 안 그래도 달러도 비싼데 자꾸 나가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 뭐 김한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작은 국가들의 어떤 거기에다 몰빵을 하는 건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 연기금이 네.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어떤 글로벌 변동성에 좀 탄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그 지금 상황에서 워낙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 네, 양가적인 네, 네. 마음이 드는 거죠. 양가적인 마음까지. 예.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뉴스3 플러스 전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그 후보들은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한 뉴스3 플러스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뭐 네, 시키시면 뭐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베타까지. 아 그렇습니까? 오미크론 갑니까? 아 예. 뭐 자. 게스트 준비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계속 갑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자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또 모셔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요. 아, 박 부장님은 안 되지. 제가 박 부장님 네, 시간 네, 뺏었다가 네. 얼마나 아, 욕을 큰일 먹었는지. 납니다. 네. 자 그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